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가는 게 맞을 것인가 제언을 하는 형태로 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요거 이제 그 최근에 올 초였죠. 그 미국 청문회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청문회, 더군다나 이제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관심 가졌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해당 청문회가 진행될 때 어디로 가면은 뭐 청문회 실황을 볼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문의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기관의 수장인 거죠.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규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됐던 예측과 달리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뭐 분산 원장 기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잠재적인 이점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새로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자체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호황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구현이 더 되어야 하는 내지는 더 많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이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경제를 통하면서 호황을 누렸던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와 동일한 형태의 정책 기조 내지는 규제 기조를 가져가면서 이런 잠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진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미 뭐 많은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초기에 잡고 있는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 5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 2020년 내지는 그 이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그렇고 사실은 글로벌에도 그렇고 처음 출발은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금융 내지는 지급 결제 서비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금융 파트를 중심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BFSI죠. 그러니까 금융, 그다음에 은행과 금융 서비스 그리고 보험 요 시장 말고도 사실은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물류 쪽, 서플라이 체인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아더스로 잡혀 있는 리테일이라든가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크게 보면은 퍼블릭의 형태와 프라이빗의 형태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짓는 가장 큰 부분은 해당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는 참여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허가받지 않고도 그냥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IBM의 박세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체는 이미 허가 받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미 증명된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메디블록은 퍼블릭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의 장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뒤에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블록체인 1.0, 2.0 내지는 3.0. 3.0은 사실은 이미 3.0에 달했다 내지는 3.0을 표방하고 있는 서비스 내지는 업체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블록체인의 X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같은 지급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던 1.0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 해당 그 버전을 넘어갈 때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2.0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3.0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서로 3.0의 서비스를 만들었다 내지는 만들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책의 기조들도 2.0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사실은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3.0은 어떤 서비스가 3.0이고 언제쯤 도달하는지 사실 이거를 알기는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지는 하나의 분석 틀로서
이 부분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이게 새로움을 주느냐. 사실 이 새로움의 정도. 쉽게 말한다면 해당 서비스가 제한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내지는 그 서비스 이미 기존에 있던 걸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 생소함, 생경함 내지는 새로움의 정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부분은 사실은 구현까지 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복잡성과 조율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에 이루어야 하는 내지는 조율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많거나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도 궁극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많은 조율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시작이 비트코인으로 봤던 거고 여기에 대입을 했던 게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의 부분의 서비스들을 같이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알파넷에서 썼던 이메일 같은 경우 단순히 이제 TCP/IP가 적용이 됐을 때 서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전자화된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야 라는 거는 심플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1대1 내지는 뭐 1대 다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효용을 주는 건지는 명확한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자화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나왔던 거는 피어 투 피어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적 현금 시스템이라는 걸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급 체계,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람에게 전자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어라는 거를 표방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심플한 싱글 유즈인 거죠. 싱글 유즈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사실은 싱글 유즈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사실은 제한된 형태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형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널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은 프라이빗한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널한 형태와 유사한 거죠. 인터널한 형태에서 이제 프라이빗한 형태로 그 특정 기능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를 두 번째로 듭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윗단 이제 아예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혁신의 단계로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조율을 해야 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생경함 내지는 생소함의 정도를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도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로 가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싱글 유즈가 아닌 거죠. 기존에 있었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법 규제 그리고 기존의 플레이어들 그들과의 관계를 다 해결하기 전에 사실은 완벽하게 화폐를 대체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거쳐야 되는 과정일 거고요. 대신 이제 프라이빗 형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까 IBM에서 600개 정도의 레퍼런스를 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의 형태보다는 프라이빗의 형태가 빨리 발전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특정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내지는 하나의 회사에서 내지는 그룹 간에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해당 회사 내에서만 동의를 하거나 조율을 거치면은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싱글 유즈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거쳐서 가는데 대부분 사실은 요단, 이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까지 가기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메디블록과 같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의 목표일 거고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가야 될 그리고 주창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체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갈 겁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0, 2.0 단계 그리고 하이퍼레저 그리고 메디블록의 단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어떤 현재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향후에 있는 서비스들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장표가 됩니다. 이 단계가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였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될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갈 수 있느냐 블록체인이 사실은 패러다임의 시프트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냐라는 거에 대한 수많은 물음은 아직까지 이거를 구현한 서비스들이 없기 때문인 거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재적인 이점이라고 표현한 미국처럼 여기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 내지는 기관 그리고 주요한 국가들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이퍼레저가 이 상태를 부분으로 분명히 확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장표 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메디블록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의료계라고 하는 기존의 강경한 집단을 어떻게 보면은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아마도 전체 의료 집단으로 확장하지 않고 특정 몇몇 병원 내지는 조금 더 그 의료 정보에 대한 니즈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집단으로 낮춤으로써 조율의 대상을 낮추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형태라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요 동향들입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장표에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치를 시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현재 어느 시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 단계인 거죠. 기존에 여기 이제 금융 분야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공동 인증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카카오와 라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했었고, 라인 같은 경우 이제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아예 일본 가상화폐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자체 ICO를 진행하면서 텔레그램 이 오픈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램이라는 ICO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 여기 금융과 비금융 간에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었는데 금융 쪽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회사의 확장이 있거나 내지는 기존에 다른 플랫폼을 갖고 있던 업체들이 블록체인상에 들어오게 되거나 하는 여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맨 마지막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까운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쪽도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분야를 넘나드는 내지는 확장하는 형태에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코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지만 사진 거래 플랫폼 자체를 블록체인에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쪽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고요.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부분도 국내 이제 글로스프로라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적용된 거에서는 노원이 이제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내면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을 조금 볼 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뭐 미국에 있었던 사례 그리고 영국에 있었던 사례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주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일단은 영국에서 나왔던 사실 이 비욘드 블록체인 보고서라는 부분은 워낙에 이제 그 많이 공공 쪽에서 나왔던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ICO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규정 때문에 스위스 부분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공 내지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 시장에서 내버려 둬야 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빨리 이제 도입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두바이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블록체인 스트래티지라는 전체 전략을 짜고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여준 다음 비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해서 세부 구성 단계까지 만들면서 2020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 블록체인 정부 내지는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고 명확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비전을 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들을 뽑아낸 상태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핵심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암호화폐 그 자체라기보다는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형태, 거래 방식들 그리고 암호화폐의 첫 번째 만들어낸 이제 ICO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규제의 핵심이 있는 거고요. 스위스에서 그래서 ICO 자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없었고 사실은 뭐 정확한 명확한 규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ICO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토큰의 유형을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냐 아니냐 이걸로만 했는데 사실은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한 거죠. 지불형이 있고 기능형이 있고 자산형이 있어라고 구분을 지으면서 물론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이게 세 가지 기능이 완전히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어떤 코인은 하나의, 그러니까 각각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은 하나 어쨌든 간에 이거를 구분해냈고 사실은 이거를 구분해낸 가장 큰 목적은 이 증권의 규정을 적용받는 코인에 대해서 만들어내겠다. 내지는 그 이상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는 코인 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자산형, 이자라든가 배당금을 제공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 규정 적용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 보장된 수익금으로 자본을 반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그거는 증권형보다 더 심한 은행 면허까지 취득을 하는 걸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올 초에 이제 이슈가 됐던 비트커넥트 같은 대출형 코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코인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제 원금에 대한 회수,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의 기능과는 달라지는 기능들이고 어떻게 보면 파생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과 관련된 규정들 내지는 은행, 증권과 같은 법들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ICO 사업자에 대해서 자본금 규정 발표하면서 ICO 그리고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단에서도 주요 국가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블록체인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분야로 가기 위한 부분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봐야 되고 적용을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분야에 이미 16년도에 적용을 하면서 한번 이 의료 정보 보호 관리 교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었고 이때 꽤 많은 그 업체들 내지는 팀들이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끌었죠. 그러면서 아예 리서치 워크숍으로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돼서 공유를 했었고 그에 이어서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블록체인 챌린지를 하면서 전 세계 대상으로 두바이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았고 15개국에서 21개들이 했고 여기서 이제 이 태양열 거래 관련된 부분이 우승했고 아까 잠깐 그 사례 발표에서 나왔던 에버레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수상한 경우입니다. 국내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많은 블록체인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글로벌 못지않게 국내도 많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올해를 이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산업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도 냈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술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 시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개발 지원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신시장 창출하고 거버넌스 구축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작년에 키사를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과 확정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하나의 비전, 아까 두바이가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액션 아이템을 뽑아내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그거는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딜로이트에서 본인들의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였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이노베이션,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략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이핑 같은 이제 그 실제로 적용해보는 형태 부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프로덕트가 그 개념 검증 차원이 아니라 라이브된 형태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에코시스템을 서포트한 형태까지 나오는 게 분명히 정책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전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특정적으로 몇 가지 좀 더 본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이제 패러다임 쉬프트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사실은 신시장 창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프라이빗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같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메디블록과 같이 이더리움 내지는 큐텀 베이스에서 윗단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구현됐던 것들처럼 이 D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공모전 내지는 구현 검증을 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부분도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어떻게 보면 투 트랙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17년도에 4가지 진행됐다면은 올해는 이제 6개 정도가 이제 42억이 배정되고 있는데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레퍼런스를 사실은 검증해보고 실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돼야 되는 법제 개선이 무엇인가라는 걸 더욱더 명확한 페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글로벌 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해당 케이스를 분석할 것이고 동일한 아까 IBM에서 어떤 숱한 케이스를 볼 때 저희가 이제 동일한 형태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케이스 분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 연구소에서는 상반기 정도에 케이스에 대한 글로벌 주요 케이스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프레임 만들어내고 내용을 뽑아내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거버넌스 부분들이 있고요. 블록체인 구성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사실은 기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체인이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형태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맨 처음에 이제 청문회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을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결국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때문에 이제 잠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기술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정책 면에서 함께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